네, 관광주의자들 오래간만에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네, 우리 또 박사님 함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희 대만에서 또 저희 뵀었고, 네. 그래서 대만에서 강의한 영상이 사실 좀 비중 있는 좀 시간이 필요한 그 내용인데 사실 그날 발표 시간이 너무 짧아서 네, 너무 짧았죠. 네, 너무 아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제 그냥 편집자의 기대 이상으로서 또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런 얘기도 나중에 다시 한번 저희가 기회가 나면 영상으로 제작해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그러니까 문화관광이라는 게 이제 뭐 예. 벌써 그 문화체육관광부로 온 지 30년이 이제 넘어서 문화관광이야말로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중흥돼야 되는 그런 예. 분야인데 아직은 체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기 예.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번 시간을 갖고 그렇죠. 한번 얘기를 좀 나눴으면 예. 좋겠습니다. 우리 정부 부처도 문화, 체육, 관광이기 때문에 문화와 관광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이 발표 자료에 대해서 우리 그날 대만이었잖아요. 대만에서도 꽤 관심을 많이 갖고 뭐 후속 또 이렇게 뭐 일도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저 대표님도 예. 이번에 싱가포르 다녀오셨죠? 예, 싱가포르에 그 럭셔리 인터내셔널 럭셔리 트래블마트 다녀왔고요. 현장에서 제가 이제 우리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니까 관광공사랑 또 이렇게 항상 축구도 그렇지만 우리가 왜 일본이랑 비교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부스를 그러니까 사실 내용적인 측면은 제가 깊숙이 접근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외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여러 가지 좀 디자인적인 부분, 부스 운영에 대한 부분, 시스템적인 부분, 또 부스의 기술적인 부분도 우리가 아직 좀 그 일본에 좀 부족하지 않냐. 그러니까 물론 각각의 개성을 다르게 가져갈 수는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지론 철학은 이제 관광은 사람이라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기모노를 입고 등장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기모노를 입고 여자 두 분이 딱 서서 첫 마주하는 거랑 우리 한국의 부스는 관광공사에서 이제 나서서 했는데 막걸리 입간판 막걸리 언제 테이스팅 하세요 요거 하고 맞이하는 사람이 없고 그냥 둘레에 그 우리 참여한 업체들 상담 부스만 있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고요.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한국관광공사가 그런 부분을 상당히 잘하는 걸로 원래 잘하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런 아쉬운 점이 좀 있었군요. 네. 그리고 한국 미디어에서는 이번에 저랑 또 다른 매체에서만 두 기자만 가서 그동안 이게 미디어에 노출될 일이 없었죠. 네. 한국은 미디어는 저희가 처음이에요. 이번에 내년에도 갈 건데 그래서 아마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노출이 되면 아무래도 뭐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생각은 뭐 지금 이제 우리가 럭셔리 얘기를 하면은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 이 정책도 그 럭셔리 관광에 대한 정책들을 이미 수립해서 지금 그 공감들 하고 또 실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언제 한번 그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보기로 하고 오늘 원래 주제가 되는 그 면세점도 바로 이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죠. 좀 연결을 시킬 그 접점이 있습니까? 접점이 아니라 실제로 럭셔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죠. 면세점의 명품들이. 그러네 또 명품 그렇죠. 그리고 뭐 아까 일본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세계 면세 시장의 어떤 그 시장의 주도가 일본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세계 전 세계의 명품 시장의 면세 명품 시장의 출발이 일본인들의 그 소비 60-70년대의 버블 이전의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DFS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일본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이 부분에서는 아주 그 어떤 오리지널티가 있는 그런 시장인 거죠. 이 DFS 괌에서도 문 닫고 완전 요즘에 거의 철수인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런데 애초에 60-70년대에 일어날 때는 그 하와이, 그러니까 하와이 같은 데가 일본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었죠. 그렇죠.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걸 토대로 일어난 게 DFS예요. 그렇구나. 역시 내가 몰라갖고 제가 이 업계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일이 또 있었구나.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 면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그냥 면세점 정책 이러면 좀 골치 아플 텐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예. 면세점이 이제 뭔가서부터 시작해서 쇼핑, 네, 네. 예. 쇼핑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여행 가시면 어쨌든 쇼핑을 하잖아. 많은 분들, 여성분들은 일단 쇼핑 기본적으로 다 하시고 박사님께서는 쇼핑을 해외 나가면 하시는 편이세요?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좋아하시는 네. 편이고, 예. 우선 이제 예전에 예. 우리나라의 면세업계가 예. 상당 기간 세계 1위였어요. 매출이요? 네. 오랫동안. 예. 그러니까 19년 이전까지 예. 10여 년 이상 예. 세계 1위였죠. 예. 우리가 이제 그 이전에는 영국이 이제 1등이었다가 우리가 이제 그걸 뒤집고 2010년경에 코로나 이전까지 압도적인 세계 1등이었죠. 그러다가 코로나가 이제 생기고 또 중국이 그 이전부터 굉장히 위협적이었어요, 사실은. 중국은 뭐 워낙 억대의 관광객을 해외로 보내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이 하이난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면세점 확대 공격적인 전략을 하면서 위험한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가 와가지고 지금은 누가 1등이냐가 지금 공식적으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가 볼 때에는 지금 우리가 중국한테 밀려서 중국한테 1등을 내주고 한 2, 3등 정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죠. 네. 자, 아무튼 그렇게 한번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박사님 제가 조사한 게 틀리면 바로 좀 지적을 해주십시오. 한국 면세점 개수를 더 좀 이렇게 개요를 좀 하죠. 시내 면세점이 한 20개 정도로 조사가 되고 공항과 항만, 그러니까 출국장 기준이죠. 면세점이 한 20개 정도 되고 해서 뭐 기타 해서 총 한 40에서 50개 정도 규모로 제가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정확한 숫자. 네네. 6월달 기준으로 해서 이제 면세점 협회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내용은 외교관 면세점이 1개. 이건 뭐 쭉 1개예요. 오랫동안. 그리고 이런 것도 있구나. 시내 면세점이 이제 12개. 그리고 출국장 면세점이 22개. 그리고 입국장 면세점이 7개.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 있는 이런 면세점을 지정 면세점이라고 하는데 요게 5개 해서 전체적으로 47개 면세점이 있습니다. 40에서 정확하면은 그리고 가장 근접한 날짜로 치면 6월 기준으로 6월 50개 좀 안 되네요. 네네. 이게 박사님 많은 건가요? 저도 이건 모르겠다. 글쎄요, 면세점이 이제 우리가 보면은 62년부터 우리가 면세점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여러 번의 면세점이 확대가 됐다가 폐업했다가 확대됐다, 폐업했다 이랬어요. 그래서 많다 적다는 시장에 의해서 항상 이게 조절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 전에는 이거보다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죠? 아무래도 코로나 겁니다. 지금 인천국제공항 가면은 예전에 면세점 자리가 편의점으로 바뀌거나 하거나 조금 상대적으로 제품 가격이 저렴한 곳이 그런 게 들어왔으니까 그 전은 제가 사실 모르겠는데 그 전보다 좀 줄지 않았겠냐. 그리고 인터넷 면세점이 워낙 활발히 활성화됐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예전에보다는 좀 더 많지 않겠냐는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더 자세히 조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면세점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출발하게 됐는가? 출발 중요하죠. 출발. 세계적으로. 재밌겠다 이거 역사다. 네. 제가 조금 조사를 해왔는데 면세점이라는 게 오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1947년에 아일랜드의 셰넌 공항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 셰넌 공항이 주로 유럽과 미국 사이에 그때의 제일 이동 여객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셰넌 에어포트가 이 중간 기착지였는데 스톱오버가 한 50만 명 이상 이렇게 나는 이런 데였는데 여기에 이제 브랜든 오레간이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호텔리어였어요. 근데 이 공항에 케이터링 서비스라는 거야. 음식. 그런데 자기가 이제 과거의 어떤 경험을 놓고 보면은 이게 묘한 거예요. 이 공항이 어떤 게 묘하냐면 출국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여기서 비행기는 출발 안 해서 그쪽 도착 안 했으니까 예. 그쪽 나라에도 입국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출국과 입국 사이에. 예. 아무튼 그럼 진공 상태. 그러면 세금을 낼 곳이 적절하지 않잖아요. 이쪽은 출국을 한 거니까. 예. 야, 그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 생각을 한 거야. 대단하다. 이래가지고 이 50만 명의 스톱오버들한테 예. 면세로 팔게 되면 물건 꽤나 팔 수 있으니까 예. 그래갖고 아일랜드 정부를 설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초에 그런 거 생겼는데 예. 물론 이제 면세라는 것은 원래 그 이전의 형태가 있긴 합니다. 예. 그 이전의 형태는 뭐냐면은 선박이에요. 예. 그러니까 되게 한 16세기, 17세기 정도에 이렇게 영국이 예. 그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전 세계로 예. 영토를 넓히고 예. 막 이럴 식민지 예. 경영을 하고 이럴 때 그 해군이나 그 선박에 의한 거잖아요. 예. 그 성장이 예. 비행기보다. 예. 그래갖고 이 배에서 선원들에게 뭔가 그 좀 싸고 예. 그리고 이런 거를 제공하겠다 해서 면세 같은 것들이 시작이 됐어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됐지만은 이런 것들이 아까 47년 얘기한 거는 예. 본격적인 대량 관광이 시작되는 예. 그 비행기의 여행 시대가 현대 되면서 관광, 공항에 생겨난 면세점 예. 얘기를 아까 드린 거고 그렇죠. 예. 원래는 그보다는 한 예. 몇백 년 정도 앞서서 예. 그 선박에서 먼저 시작을 했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됐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1947년에 영국 그렇죠. 예. 1500년대부터 예. 배에서 선원들을 대상으로 예. 그 시작을 한 게 예. 1800년대부터는 일반 선원 예. 여객들 예. 배에서의 그 여객 예. 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다가 예. 47년에 비로소 공항에서 시작을 한 거죠. 어쨌든 이분은 상당히 천재적인 발상이네. 천재죠, 천재. 예. 그 지금도 비행기는 도착을 했지만 비행기 안은 그 국적기의 나라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타기 전에 그 이쪽 나라도 아니고 그 비행기 타기 전인 저쪽 나라도 아닌 그 진공 상태의 그럼 관세 거기. 이런 거 받으면 안 예. 된다는 거죠. 야, 그 당시에 1947년에 그 이후에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한동안 일본이 주도적으로 이제 뭐 시장을 끌고 가다시피 한 그 이제 말씀해 주신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해주실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그 소위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이 된 다음에 그 여러 가지로 그쪽도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 뭐 정치적인 얘기가 좀 되겠지만 그 공산주의로부터 이제 그 민주 진영을 그 국제 민주 진영을 지키겠다는 미국이 지키겠다는 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일본의 부흥을 많이 도와줬죠. 그러다가 소위 우리에겐 좀 불행한 일이지만 한국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군수 산업을 일으키고 또 전쟁 이전의 여러 산업들이 다시 재건되면서 64년에 동경올림픽을 하게 되면서 일본인들이 그때부터 해외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해외여행 자유화가 그때 시작이 된 거죠. 근데 그때의 어떤 버블 경제라고 할 정도로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막 이런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또 이제 그 유럽이나 이런 데나 미국이나 이런 그 돈 소위 이 많은 데에는 그 면세 사업이라는 게 크게 이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왜냐면 관세 같은 것들이 유럽 내에 별로 없었고 또 명품을 소비하는 어떤 시장 같은 것들이 없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갑자기 돈이 많아지고 또 뭐 이전에는 또 꽤 어떤 소비력이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세계 명품 시장을 이끌어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 면세품을 통한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그 국제적인 면세 산업들은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한동안 또 한국 거쳐서 지금 중국이 그렇죠. 그럴 건데 한국이 잠깐 좀 조금 그 주도를 했다가 바로 이제 중국에게 자리를 내줘서 지금은 중국이 어떤 명품 세계 그 시장에 그 어떤 주도적인 어떤 그런 수요가 되는 거죠. 자,
면세 산업적인 측면에서 조금 시작을 좀 들어가 볼게요. 면세 산업이 관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건데, 뭐 관광에 유치하는 효과, 그 다음에 면세점 자체를 방문하는, 그러니까 방문 목적 자체가 되는기도 하고, 그 다음에 쇼핑 관광의 핵심 요소, 뭐 여러 가지 산업적 측면에서 그런 그 얘기들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박사님, 면세 산업이 관광 우리 산업에 좀 미치는 영향, 뭐 또 역사, 뭐 그런 것들 좀 쉽게 좀 한번 그렇죠.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아마 이제 그 면세 산업이 2010년대에 예. 아주 우리가 세계 1등으로 이렇게 성장을 할 때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면세는 이제 허가를 받거든요. 예. 정부의 그렇죠. 허가를 받는데 정부의 허가를 받을 때에 소위 공공적인 어떤 이익에 예.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심사의 항목 중에 하나였어요. 공공의 이익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면세업계가 네. 우리는 관광하고 굉장히 밀접하다. 네.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쇼핑 커미션 예. 같은 것들이 그 가이드와 여행사의 지급이 엄청나게 되고 또 우리 쇼핑이 그 당시에 그 한국 관광에서 가장 중요한 그 결정 요인이었기 때문에 외국 관광객들을 조금 전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끌고 온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문화적으로 보면은 당시 2010년대 초에 그 겨울 연가의 배용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캐스팅해서 면세업계가 광고 모델로 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일반 모델들보다 10배 이상 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 굉장히 많은 어떤 이런 그 모델료가 한류 스타들을 서로 만들어주고 또 그 활용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상호간에 이루어져서 소위 한류 시장의 재정적 기반도 상당히 면세업계가 이제 자기네가 기여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럭셔리의 어떤 페스타 우리 그 코리안 어떤 이런 그 페스타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해서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고 또 뭐 인력 창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라는 것이 우리 면세업계의 주장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그래서 아마 이제 2010년인가요? 아마 그때 전후로 해서 상당한 금액의 액수를 갖고 그 중앙회의 그 특별회원으로 들어오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여러 가지 기여를 했는데 여전히 우리 관광 분야에서는 이 면세업계를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로 이렇게 대접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하는 데에는 조금 아직 좀 부족하지 않냐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그게 아마 그냥 개인적인 제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좀 이상 전인데 시내 면세점 그 입찰 허가 심사가 있었는데 그때 모두 투어랑 하나 투어가 같이 붙었는데 모두 투어는 낙방하고 하나 투어가 붙어갖고 그때 제가 그때도 기자였는데 기억나는데 막 그날 하나 투어 직원들 그 앞에 호텔에서 파티하고 모두 투어는 제가 전화했는데 그 현장에 가 있던 이사 있었는데 전화하니까 아주 저한테 짜증을 내 갖고 떨어져 갖고 근데 결국엔 하나투어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결국에는 하나투어의 재정적 잘 발목을 잡아 갖고 나중에는 건물 다 팔고 시내 그 면세점 포기해야 하는 그 생각이 잠깐 나는데 그 이후로 뭐 우리나라에 그나마 규모가 있던 뭐 하나나 모두 그 규모가 있는 그 여행사들을 주축으로 해서 면세 사업에 이제는 거의 관심이 그냥 안 두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런저런 그 이유로 해서 그 부분에 제가 좀 관여를 했었는데 우선 제가 관세청의 특허심사위원을 오래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기재부의 그 면세점 정책의 자문위원을 수년을 또 했었고 그래서 원래 이쪽 분야를 제가 조금 이해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퇴직한 지가 오래돼서 최근에는 정보가 좀 별로 없습니다만은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우리 여행업계의 면세점 그 진출을 굉장히 우려를 갖고 반대를 했죠. 왜요? 이유는? 그러니까 면세업계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면세업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걸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세업은 우선
외상 거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B2B 거래도 네네. B2B 거래가 그 외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어떤 것들은 뭐 큰 물건을 사면은 뭐 몇 달 있다가 주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면세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현금 동원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고 부담이 엄청 커요. 예를 들면은 MD라고 그래서 이제 그 물건을 뽑아서 이제 사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문가들. 근데 그 사람들이 70% 이상의 그 재고를 소진하면은 엑설런트하다고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 30-40%가 재고로 나온다는 거예요.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날아가는 돈이에요. 그런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외부 환경이 이제 뭐 환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또 전쟁이라든가 뭐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뭐 국가적으로 또 무슨 어떤 외교적인 분쟁이 어쨌든 관광객에 의해서 뭔가 매출이 그러니까 발생하니까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똑같이 당하지. 그런 어떤 점들 등등 해가지고 그리고 뭐 이 면세 시장이라는 게 워낙 명품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명품 시장은 바이어의 우위 시장이 아니에요. 셀러맘이에요. 왜요?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무슨 많이 판다고 해도 그 자기네 상품의 격이나 그렇지. 이런 것들이 안 맞으면은 그거 안 팝니다. 안 팔아 그렇지. 그게 국제 명품 시장의 면세 시장의 공통적인 원칙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한국의 그 중요한 그 명품 샵들이 전부 철수를 하고 있어요. 해외 브랜드. 전 세계 최고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철수를 했거든요, 이미. 근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따이공들한테 물건을 팔았다는 거예요, 한국이 계속 코로나 때. 혹시 보따리 장수? 보따리 장수죠. 네. 이 따이공들이 그때 이제 일반 관광객들이 단체 관광객들 못 오고 막 이러니까 따이공들이 와갖고 매출은 안 떨어졌는데 이 사람들한테 엄청난 그 쇼핑 커미션을 주고 할인해주고 막 이래가지고 물건은 매출은 그냥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실제 이유는 떨어지고 막 싸구려처럼 중국 내로 따이공한테 풀려나가고 막 이러니까 우리는 이러면 못 판다. 우리 물건 팔아준다고 너희들 물건 주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은 그 롯데의 그 예전에 그 면세점 사장을 했던 초기에 소위 한국 면세점의 시내 면세점의 중흥을 이끌었던 그 사장님 그 책에 의하면은 예전에 그런 거 하나하나 유치하는 게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베네똥이라든가 무슨 샤넬이라든가 에르메스라든가 뭐 이런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그때도 염려했던 게 너희들 재고 부담 견딜 수 있느냐. 또 명품 그 업체들은 물건을 안 줄 텐데 그러면은 구색을 못 맞출 거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 면세점의 명품 구매로 오는 사람들을 만족 못 시키기 때문에 이거는 너희들이 작은 면세점 하나 한다고 그 관광객 밀어넣어서 해결되는 그런 사안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걸로 해서 우리 이 여행업계가 참여하는 것에 굉장히 우려를 제가 갖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전략들에 의해서 이제 수행되고 결국은 손해로 이제 귀착이 된 거죠. 선생님 그러면 한때는 예를 들어서 명품 브랜드를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막 주요 우리 고객이었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었을 거고 뭐 지금도 있을 때도 아무튼 한국에 관련한 그 좀 스토리 좀 한번 한국 면세 산업의 어떤 흥망 성세 뭐 또 흥망성 뭐 이 정도. 그 전에 지금은 흥망성쇠의 어느 단계예요? 지금은 조금 한 사이클이 좀 다시 또 넘어간.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건데 우리가 그 1등을 오랫동안 했단 말이죠. 우리가 1등한 분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산업 분야에서. 물론 여기서 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아까 이제 62년부터 김포공항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김포공항에서 시작을 할 때는 관광공사가 이제 한 3개 정도의 그 민간 회사하고 같이 김포공항에서 열었어요. 그래서 그 관광공사는 주류나 담배를 맡고 그 나머지는 시계나 향수, 화장품, 토산품 이런 것들을 판매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80년 그 전두환 시절부터 98년까지 공항에서의 면세점은 관광공사가 독점을 합니다. 이게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예요. 전 세계에 여러 관광공사들이 있잖아요. 그 소위 NTO라고 하는 여기가 이 NTO들이 각 나라의 관광공사들이 한국 관광공사의 재원이 그 공항 면세점 독점권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굉장히 흥미롭게 바라봤어요. 흥미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아니, 굉장히 신기하네. 부러웠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그 국가가 출연을 하든가 아니면은 룸택스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통해서 그 이제 그 재원을 마련했는데 관광공사는 한 방에 그 17년간이나 현찰박치기 아니야? 네, 17년간을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74년에 이제 그 남문 면세점 그리고 78년에 웅전 면세점들이 됐는데 그건 얼마 있다가들 또 폐업하고 막 이런 것들을 겪다가 대형 그 면세점들이 출현하는 게 70년대 말 80년입니다. 대기업들이 그래서 나서는구나. 동아면세점이 79년 12월 그리고 롯데면세점이 80년 2월. 그래서 동아는 뭐 잘 아시는 대로 그 사실은 롯데하고 그 친척 관계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대형 면세점의 효시인 거예요. 사실상 여기가 오면서 사실은 우리나라 면세점의 그 세계 1등의 어떤 그 주역은 그 이런 시내 면세점, 대형 어떤 시내 면세점이 세계 1등을 그 추동한 중요한 어떤 그 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 롯데가 중요한 어떤 그 면세점에 어떤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그 판매자 중심 우위 시장이 이 면세 명품인데 명품 부티크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해요. 그때는 품목별로 그 이전에는 이렇게 뭐 이렇게 했다면은 브랜드? 베네똥 브랜드. 이런 식으로 별도로 이제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84년에 루비통 부티크를 처음에 열고 이게 롯데가 전부 처음에 한 그럼 루이비통이 84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봐도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대략. 그래서 세계 시장이 원래 놀래요. 그리고 85년 8월에 에르메스. 에르메스가 85년이요 벌써? 네네. 이미? 86년에 샤넬, 와. 88년에 베르사체, 91년에 티파니, 93년에 프라다 불가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쫙 들어오는 거죠. 죄송한데 창피한데 나 에르메스라는 브랜드를 안지 한 20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롯데맨들이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그거를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롯데의 초기 면세점 그 일하시던 분들이 직접 가서 뚫은 얘기가 책으로도 나와 있어요. 그렇지, 뚫어야겠네요. 왜냐하면 84년이면 한국이 요게 이제 막 경제가 이렇게 쫙 올라갈 초기 단계인데 전두환 시절에 이제 올림픽 앞두고 이제 막 올라가려고 막 그 시점에 이 롯데가 유통 전문 기업이니까 이 롯데 말씀하신 롯데맨들이라는 분들이 그래도 한국 시장 요게 소비가 이제 요게 되겠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본 사람들이 되게 한국을 제일 많이 왔고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일본이 그 롯데가 일본에도 또 법장을 갖고 있고 뭐 이러니까 사실은 일본 쪽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 당시에. 또 그런 어떤 그 기업 내 여러 가지 협력들이 그 있었고 그러다가 1차 이제 또 제대로 부흥을 맞은 거는 이런 준비들이 착착 가다가 88 서울 올림픽 그렇겠죠. 그렇죠. 이때가 1차 도약이라고 보는 거예요. 1차 도약. 이때에
그 뭐 파고다 면세점이라든가 예. 서울 코리아 다이아몬드 면세점, 뭐 한진 신라가 예. 이 86년에 개장을 합니다. 어쨌든 신라가 이때의 시장으로 들어옵니다. 아, 삼성의 신라. 네네. 지금 뭐 신라가 이제 한국 국제적으로 다 5위 안에 예. 한동안 있었죠, 면세 예. 판매로. 그래서 이런 데들이 이제 그 들어와서 89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시내 면세점이 한 12개 정도 예. 되지만 예. 그때 29개였어요. 면세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많은 거 아니냐라고 우리 이 대표님 물어보실 때 그 얘기 못 하겠는데. 왜냐면 옛날에 뭐 거의 30개 되던 때가 있었으니까 뭐 이랬던 거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그 89년, 90년쯤 가면은 이게 한번 망하잖아요. 이게 망하는 이유가 올림픽도 끝나고 또 그 면세점 시장이 너무 과열되고 또 일본의 버블이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 엄청나게 또 그 면세점이 폐점을. 야, 이게 일본의 영향을 받는구나 이런 거 또. 그 초기에는 그랬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때 64년도에 그 도쿄 올림픽하고 65년부터 한일 국교 정상화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후로 이제 우리나라의 한 인바운드 관광을 좌지우지한 게 일본이거든요. 왜냐면 이때의 시장은 여러 가지의 배경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당시에 일본이 패망한 지 그 20년 정도 됐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식민지 한국에 대한 향수가 있었어요. 아 거기 그랬지. 그렇죠. 한국 내가 야 있을 우리가 때. 우리 공장이 저기 있었고 우리 집이 있었고. 내가 다니던 학교 이런 거에다가 또 하나 있었던 게 소위 이제 요정 관광. 그렇죠. 이 두 가지가 겹쳐지면서 소위 한국의 인바운드의 토대가 그때 잡힌 겁니다. 사실상. 그렇죠. 네. 그때는 인바운드 하면은 90년대까지 다 일본 인바운드였지. 그랬던 걸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2차 도약의 이제 본격적인 시기가 이게 IMF 직전까지 갔다. 왜냐면 직전까지가 2차 도약 같다. 왠지 느낌이. 그런데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또 도약이 있긴 있었어요. 그 뒤로 이제 망하는 거지만 해외여행 자유화가 이제 88, 89. 네, 89년에 아, 그때가 진짜 중요했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때의 우리 국민들의 그 소위 그 면세점에서의 어떤 소비가 엄청나게 그랬을 것 같아요. 한동안 왜냐하면은 외국 물건을 그렇게 명품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그거 사갖고 그 쇼핑백 들고 다니면 그게 얼마나 지금 인스타그램에 자랑질하듯이 그 이상으로 얼마나 내 자신을 뽐내기에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요. 면세품은 아니지만 일본 여행 갖고 그 코끼리 밥통 사오고 막 이럴 때가 그 이후란 말이에요. 90년대. 그래서 뭐 이때에 이제 엄청난 어떤 저런 것들을 그 도약을 했고 또 그 90년대에 보면은 이제 그 화장품 또 화장품 빠질 수가 없지. 또 그 본격화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우리 그 국민들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소위 외화 유출 문제 또 뭐 공항 면세점에서 내국인들이 우리 원래 외국인들 때문에 이 면세점 허가해 줬는데 그 내국인들이 더 많이 쓰니 이거 문제 아니냐 막 이렇게 난리를 치고 또 그 이후에도 왜 토산품은 안 팔리고 그 외제품만 팔리냐 뭐 이런 문제 뭐 엄청나게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안 봐도 비디오다. 그러다가 이제 또 한 번의 도약이 또 있었던 게 요 전 단계에는 이제 IMF 때 한번 그냥 왕창 또 망하는 시기를 가졌다가 3차 도약이 2001년에 그 인천국제공항 개항. 아, 그렇지. 오, 중요한 변곡점이네. 또. 그렇죠. 이게 인천국제공항이 그 당시에 이제 그 강동석 장관 장관이 그 이때 인천관광공사 사장이 돼갖고 이거를 개항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오랫동안 아마 지금도 우리 인천공항이 거의 세계 탑 클래스의 공항이잖아요. 여기에 면세품의 어떤 진열이나 위치 같은 것들이 아주 세계적인 수준이죠. 지금까지도. 지금까지 그렇죠. 웬만한데 우리 공항을 못 따라가죠. 이게 엄청난 또 면세품 판매를 그 추동했던 그런 것들이죠.
인천 진짜 이분 대단한 것 같다. 네. 그리고 한 예. 두 번 정도 이제 또 더 있었던 게 우리 그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예. 본격화됩니다. 예, 그렇죠.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2000년대 예. 들어와서 특히 2010년대 이후로 그렇죠, 맞아요. 그 정도. 두드러지고 예, 왜냐면은 그 정도. 98년에 전담 여행사 제도가 예, 도입이 되는데 예. 그거는 이제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본격화된 거는 그 몇 년 후부터 이제 예. 본격화되고 중국이 점점 경제 발전을 하면서 예. 2010년대에 굉장히 우리가 그 발전을 하면서 2017년에는 800만 명이 넘습니다. 예. 중국 관광객이. 네네. 그리고 이 중국 관광객이 2008년에 보면은 110만 정도였어요. 예. 2005년경에 한 70만 예. 정도. 예. 그러니까 70만, 116만 막 그래서 예. 806만까지 간 거예요. 예. 800만. 예.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회복하고 한알령 열고 뭐 풀렸다 뭐 이랬지만은 예. 작년에 540만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2017년 예. 그러니까 사드 직전의 그 규모를 아직도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겠죠. 왜냐면 중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말고 또 다른 나라로 갈 기회와 문이 워낙 많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중국 관광객들이 예. 결국 명품 소비도 막 그냥 추동하면서 예. 그 당시에 막 우리 신문들이 이런 것들을 엄청 대서특필했잖아요. 그렇죠. 예. 중국 관광객들 막 싹쓸이 쇼핑한다, 막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싹 담아버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저는 그때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언론에 두 가지 정도 안타까운 점을 하나 전달을 하면 예. 그 하나가 뭐냐면 중국 관광객들이 그런 행태를 보이는 거를 우리가 보도를 하잖아요. 우리는 네. 재미로. 예. 그렇죠. 재미가 많지. 가십성. 예, 그런 네. 재미로 하는 것들이 네. 미국 그 중국 내에 있는 언론들이 다 되받아서 쓰는 거예요. 우리 관광객들이 밖에 나가서 저런 짓을 한다. 네네. 우리 인민들은 아직도 배고픈 사람도 많은데 나가갖고 주로 그 공무원들 이런 애들이 나가갖고 저짓거리 한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이제는 단속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네들 내부의 면세점 역량을 키우는 동기를 만들어준 게 언론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안타까운 게 지금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한국 관광 컨텐츠 뭐 있냐, 쇼핑 관광밖에 없다 그러는데 세상에 그렇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광이 어디 있습니까? 쇼핑 관광이요? 예? 아니 결국 관광을 왜 해요? 돈 벌자고 하는 건데 쇼핑 관광에서 면세점에서 왕창 사주면 그것처럼 효과적인 관광이 어디 있냐고요.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완벽한 효과인데. 그럼요. 아니 물론 컨텐츠라는 것도 있어서 품격도 있고 그러는데 아니 우리 그 면세품의 그 어떤 명품 파는 게 왜 품위하고 관리 안 돼 있어요? 다른 것도 더 잘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오케이. 그러나 이게 마치 문재인 양 보도를 하는 것들은 그거는 기자들 진짜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가십성이라니까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저번에 우리가 축제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축제 그렇게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그랬지만은 축제만큼 효과적인 정책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때 면세점을 밀어줬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그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좋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러니까 지금 박사님께서는 이 문제점 한번 잠깐 살짝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박사님께서는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나라 롯데면세점 와서 막 이렇게 싹 이거에 대한 보도를 왜 그런 식으로 하냐는 걸 지적하신 거죠. 지금. 그렇죠. 그거를 완전히 가십성이고 뭐 이를테면 조롱하듯이. 그랬죠. 조롱하듯이 했죠. 네. 그러면 박사님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만큼 싹쓸이는 안 하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명품 파는 면세점 가서 또 중국 사람 거의 비슷한 형태로서의 쇼핑을 즐겼던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좀 앞서서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돈을 쓰는 그런 형태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에도 그런 것들이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래 가지 않아요. 지금 얘기했던 중국 관광객들의 소위 면세점 명품 짝쓰리는 이미 바뀌었어요 지금. 지금은 바뀌었죠. 지금 시장이. 아무튼 그 문제도 그래서 저도 언론인으로서 그 당시 그런 걸 걱정하는 그 분들 많았지만 저는 그렇습니까? 그럼요. 제가 그 방송하고 그때 그 인터뷰를 할 때도 그런 거 갖고 좀 다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송 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그 쌍을 붙이려고 예, 좀 비난을 좀 해달라, 예. 비난을 좀 해달라 이런 아마 뉘앙스였을 텐데 저는 아니 관광객들이 평생 그런 거 해보지도 않았고 예. 또 굉장히 우리는 국산품 애용이니 막 이런 굉장히 7, 80년대에 굉장히 억압된 어떤 수요가 있었는데 그게 제도로 한번 터져서 이렇게 초기에 보이는 걸 가지고 조금 시간을 두고 봐줘야지 이거를 이렇게 무슨 뭐 민족성인 것처럼 이렇게 밀고 나갈 일이 있냐 이런 거죠. 맞아. 무슨 민족성 그것까지 연결이 되게끔 그럼요. 하더라고요. 그런 식의 비난은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저도 요거는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만드는 네. 거예요. 제가 그런 기사는 저는 아예 잘 쓰지는 않지만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그리고 있네요. 이제 우리가 보통 제가 뭐 대만 때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은 한류의 바람이 이제 우리 90년대 말 사랑이 뭐길래 그리고 뭐 초련 뭐 이런 뭐 이런 것들이 대만서부터 출발을 해서 쭉 계속됐는데 이런 것들이 한류가 관광으로 본격적으로 연결이 되고 면세품 판매하고 연결이 돼 가고 있고 지금 제가 볼 때는 배용준 씨의 겨울연가 때 터지고 이후에 좀 터지고 하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BTS나 막 이런 블랙핑크라든가 여러 가지 뭐 저희는 잘 알지도 못하는 이런 한류 스타들 때문에 드디어 한국 관광 그리고 면세 이쪽으로 또 연결이 붙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이 다시 우리가 세계 1위로 좀 복귀를 할 그런 시기가 아니겠느냐 당분간이. 근데 지금은 박사님 이제 외국 관광객들의 쇼핑 추세가 면세점을 통한 고급 브랜드보다는 저번에도 그때 말씀해주셨지만 뭐 다이소라든지 우리 편의점이라든지 그렇죠. 일상용품 올리브영이라든지 그거는 면세 제품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도 크고 또 면세품도 그 시장이 있거든요. 있죠. 그래서 이쪽도 좀 여러 가지 마케팅이나 또 어떤 명품 유지 이런 전략들 환경을 조성해주면 이쪽도 같이 또 더불어 선방을 하게 되면 골고루 우리가 이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한국관광공사에서 나서서 해야 될 거죠. 제가 그건 모르겠으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면세해서 우리나라의 고유 명품들이 그런 거에 대한 준비 상황은 사실 좀 부족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품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나라 제품도 왜 MGM이라든가 요새 젠틀몬스터라든가 그것도 한국 거예요? 네네네. 뭐 그런 제품이 몇 개 있죠. 또 찾으면 있긴 있네. MCM, 루이카토르 루이카토르도 한국 거예요? 설화수. 설화수는 맞아. 그거 그렇죠. 진짜 이런 것들이 맞아. 지금 된 거예요. 옛날에는 한국 국산품 중에서 면세에서 진짜 잘 나가던 게 뭐냐면은 해강도해라고 해갖고 옛날엔 일본 사람들이 한국 도자기 특히 백자라든가 이거 엄청 고가를 환장하죠. 사갔어요. 또 인삼, 홍삼 전통적으로 굉장히 셌죠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요즘에는 이런 최근에 명품화된 선글라스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굉장히 우리가 선방하고 있죠. 맞아. 계속해서 요거랑 연결시켜서 박사님, 그러면 면세산업 대한민국 면세산업의 주요 문제점 이런 거 혹시 좀 있으면 몇 가지만 짚어주시죠. 네네. 면세점들의 어떤 위기 이런 것들은 몇 가지 좀 말씀드리는데요. 우선 코로나 때에 하락한 어떤 매출 지금 그러니까 사드로 한 방 맞고 2016년경에 코로나로 2020년경에 맞아갖고 한 23년 4년까지 작살이 났죠. 그냥 엄청 깨진 거죠. 그래서 19년에 우리가 24조 정도를 팔다가 매출이 한 25년에 12조 정도. 그러니까 절반도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시내 면세점 같은 경우는 뭐 전체 비율이 84%에서 또 한 73% 정도로 떨어졌고, 또 조금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럭셔리 브랜드가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그널인데 루비통이 22년에부터 지금 단계적으로 철수를 하고 그게 있어요. 진짜 박사님 그 문제가 직접적인 거예요? 그 커요? 중국 시장으로 간 게 아니라? 따이공 문제가 크죠.
그리고 한국의 이제 규모의 예. 문제 그리고 샤넬이 21년에 이제 롯데 부산 신라 제주에서 이제 나갔고 그 셀린느가 이제 롯데 명동에서 나가고 반클리프 아펜이 신라 서울 롯데 본점 여기서 다 나갔어요. 롤렉스가 이제 롯데 월드 타워점에서 금년 3월에 나가기도 했고 루비통이 이제 또 일부 뭐 또 더 나간다고 하고 뭐 이런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간 거는 지금 열거해 주신 브랜드 나간 거는 따이공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변화 때문에 다 섞인 거예요. 그런데 따이공이 결정적인 이유를 준 거죠. 품위가 상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환율 최근에 환율이 아주 크게 안 좋죠. 이게 환율 문제가 어떤 식으로 면세업계는 작동이 됐냐면 백화점이 더 싼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네. 왜인지 아세요? 면세점은 달러 기준이에요. 달러 기준으로 해서 그날 환율을 적용합니다. 그렇죠. 담배도 그렇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그런데 백화점은 그 보통 분기나 반기에 원화로 돼 있어요. 아, 백화점은요? 가격 설정이 분기나 반기에 돼요. 그러니까 렉이 있는 거예요. 몇 달 동안에. 그쵸. 그게 환율이 반영되는 시간. 그러니까 백화점이 더 싼 거예요. 나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알겠다. 이번에 대만 갈 때요. 저는 담배를 안 피지만 같이 간 우리 선배가. 저도 안 핍니다. 선배가 담배를 샀거든요. 그러니까 백화점 저희 인천공항에 있는 달러로 붙어 있잖아요. 봤더니 시내에서 사는 거랑 별 차이가 없죠.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물어봤는데 이게 그런 것 때문에 그 환율을 뭘 기준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언제 기준으로 하느냐. 이것도 재밌는 대목이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문제가 생기게 되고 뭐 이렇게 환율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아까 그 내국인들은 또 안 사고 또 외국인들도 이제 그런 그 백화점이 더 비싼 더 싼 이런 게 있고 또 물건의 매입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지금 그 면세점이 관광객은 늘어도 지금 죽을 맛인 어떤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도 변했죠. 아까 말씀드린 단체가 이제 개인으로 되고 또 디지털 명품 소비 중심에서 일상 어떤 쇼핑 쪽으로 그렇게 많이 또 빠지기도 하고 온라인 쪽으로. 근데 온라인은 어차피 저쪽 매출이 잡히겠네요. 그렇죠. 그 회사 매출. 직구나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온라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를 주고 있죠. 그리고 내부적으로 보면은 특허 수수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 문제를 그 소위 장사가 되게 잘 될 때 만드는 제도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장사가 이게 좀 안 되는 때는 깎아주는 물론 좀 깎아줬어요 코로나 때. 근데 어쨌든 이게 계속 부담이 되는 거고 그리고 신문에서 계속 시끄러운 게 있죠. 공항하고 싸우는 거 면세점. 그래서 뭐 롯데 나가고 신라 나가고 막 신세계 나가고 막 이런 임차료 소위 이제 시비 그런 문제도 있구나. 그 같은 것들이 큰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로 해갖고 지금 한국의 면세점들은 최근에 아주 그 옛날에 전성기에 비하면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진짜. 한국 면세점들의 특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적인 명품을 유치해와서 구색이 되게 좋았고 그런 물건이 또 중국은 왜 면세점에도 가짜 있다라고 할 정도로 불신이 있는데 한국 면세점 그런 거 일체 없다. 그러니까 우리 관세 당국하고 면세업계가 그러한 투명성 신뢰는 굉장히 쌓아놨고 또 우리 면세점들이 굉장히 마케팅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거는 우리 관광에 도움이 많이 됐죠. 그렇죠. 그 굉장히 그 광고 모델 비싼 광고 모델 쓰고 그 패밀리 어떤 콘서트나 이런 것들 그 대규모 SM이라든가 이런 거 지원하고 막 이래갖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한국 면세점이 세계 1등을 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문제점 지적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제가 박사님께 몇 가지 궁금한 점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국 관광산업에서 면세점은 여전히 핵심 관광 콘텐츠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단순한 쇼핑 시설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대답을 저는 알 것 같은데. 저는 그 앞으로는 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지금 변화가 되는 과정이라고 보긴 하는데 그 중요도가 좀 낮아지고는 있지만 저는 당분간은 아직도 우리가 그
소위 고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예. 소위 럭셔리의 핵심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뭐 온라인 면세점 드러나고 직구도 드러나는데 네. 국내 면세점만의 경쟁력이라는 게 있을까요? 우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예. 구색이 되게 좋았고요. 예. 그리고 새 어떤 물건 같은 것들에 대한 저희 이제 그 회전율이 되게 좋았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면세점의 어떤 여러 가지 진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세련됐고 이런 장점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케팅이 한류스타하고 연결을 예, 해갖고 굉장히 열심히 했고 예. 이런 장점들이 있죠. 네. 그러면 정부가 면세 산업을 관광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개선돼야 될 점들, 제도들, 뭐 네. 정부의 역할이라고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정부의 우선 역할. 그 면세 한도 부분을 좀 맞아요, 맞아요. 정리를 해야 돼요. 맞아. 그래서 이거 아유. 이 부분이 이제 일반적인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그렇죠. 우리 구독자분들은 예. 잘 아시죠. 예. 그게 구매 한도와 이제 면세 한도가 예. 있고 구매 한도는 뭐 몇 년 전에 완전 예. 폐지가 됐죠. 예. 근데 이제 면세 한도가 최근에 이제 그 800불까지 예. 올라갔죠. 예. 400불, 600불, 600 갔다가 800불. 아주 오래 걸렸습니다만은 최근에 우리는 800불에다가 주류나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한 400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합해서 1200으로 가는 게 어떠냐. 아예. 그러니까 늘려야 된다는 말씀이죠. 늘려야 된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게 우리 면세점에서 사면은 우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면 밖으로 나가서 산단 말이에요. 예. 밖으로 나가서는 건 통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면세점에서 살 수 있게끔 이 좀 한도를 좀 늘려주는 문제. 근데 한도가 있는 게 맞는 거예요? 박사님? 한도는- 한도가 없어야 되지 않나요? 구매 한도는 있을지만 면세 한도. 면세.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중국에 비하면 월등 작아요. 중국은 진짜 공격적으로 하거든요. 제가 기억은 잘 못하겠지만은 거기는 뭐 거의 돈 1,000만 원 가까이 면세돼요. 그리고 이제 그 특허 수수료 부분을 그 매출에다가 하는 부분은 진짜 언젠가 좀 조정이 돼. 근데 하필이면은 매출에다가 일정하게 부과를 하는 그 때가 우리 카지노가 그렇고 그리고 우리 그 관광 면세업이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윤에다가 영업이익에다가 그 세금을 그 내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이걸 좀 적극적으로, 물론 이거는 최근에도 행정 소송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면세업계가 졌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게 합당하다. 근데 이제 제가 옛날을 기억을 해보면 카지노 때도 되게 이상했거든요. 어떻게 매출에다가 때리냐, 이익에다 때려야지. 그런데 그쪽에 그 우리 정부의 일부 이제 관료들 얘기는 아니 장사가 안 될 것 같으면 반납하면 되지, 반납 안 하는 거는 회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익 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아직도 이제 그 특수계층들이 이 면세품을 산다고 보는 어떤 이런 저런 것 때문에 면세업계가 지긴 했는데, 그러나 저는 이거는 차분히 다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좀 상식과 일반의 상식에 맞는 조세나 부담금 체계를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영업이익으로 하는 부분으로 좀 장기적으로 좀 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 부분 박사님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여행사의 부가세 관련해서 이걸 어디에다가 뭐를 포함시키냐 이 문제랑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 제가 몰라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모르겠는데 특허 수수료를 매출에 부과한다는 거예요 지금? 네네. 특허 수수료라는 게 면세점에서 뭐에 이게 뭔 상관이에요? 지금 한국은 2천억 이하인 경우에는 매출액의 0.1%, 2천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2억 원 플러스 2억 2천억 원 초과액의 0.5%. 굉장히 복잡해요. 그럴 것 그리고 같아요. 1조 원 이상에서는 42억 원을 내고 거기에 1조 원 이상 초과 금액의 1%를 내고. 이 수수료를 매출에다가 부과한다는 거죠. 매출에 부과해요. 그런데 이러면 안 되고 아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런 기준은 없어요. 아예 이런 기준 자체가 없어요. 캐나다 정액, 호주 정액, 홍콩 정액, 중국은 소득의 1%,
일본은 면적 대비해서 예. 부과를 하고 있고요. 말레이시아 정액, 예. 싱가포르 정액, 예. 라이센스마다, 예. 태국도 라이센스마다 예. 이때면 뭐연 3만 바트, 예. 그러니까 한 100, 한 몇십만 원 정도 예. 이렇게 정도로 돼 있는데 한국은 되게 가혹한 거죠. 그러면 이게 결국 어떤 문제를 야기해요? 아니 업계에 부담을 주는 거죠. 업계 그렇지 이거에 네, 부담을 네, 주는. 네. 아. 그거 장사가 막 잘 될 때에는 정부가 이렇게 막 부담을 했을 때에도 에이 그건 뭐 우리 장사 잘 되니까 라고 견뎠는데 예. 그 다음에 폭삭 자빠졌잖아요. 아, 예. 예. 아. 이러니까 그동안에 막 신문에 났던 게 공항 그 임차료 싸움 예, 공항하고 예, 벌어져 예, 특허 수수료 이 부분에 깎아달라 예, 예. 그래서 정부도 깎아주긴 했지만 예. 제도가 있는 한 예.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예, 감경 예, 부분이.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것도 관심을 갖고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면세업계에서도 지금 이제 우리는 관광 채널이니까 예. 우리 관광이 면세업계하고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될 부분인 그런 분이 거죠. 있는데 네. 근데 뭐 원체 여행사들은 그쪽이랑 자기네 먹고나라 바빠서 그러는데 요거 굉장히 흥미롭네요. 우리나라만 이렇구나. 네네. 제가 아는 한은 그렇습니다. 예. 의외로 다른 나라 글로벌 비교가 이럴 때는 항상 중요한데 네. 글로벌 시장 비교가 확 나오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물론 한편에서는 야 그럼 너희들 무슨 뭐 면세 사업하는 대기업들 편들어 주는 거냐 뭐 그럴 수도 있겠으나 아니, 그런 근데- 측면만 볼 건 아니지. 근데 우리가 이제 이익은 이익대로 예. 우리 사회가 회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또 회수를 더 할 수도 있고 예, 잘 예, 되면. 예. 예. 근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다시 1등으로 복귀하고 예. 우리 기업들 면세 기업들을 예. 좀 세계 경쟁력 있는 예. 어떤 이런 데로 만들자. 그러니까요. 원래 롯데가 한 1등으로 들어갈 줄 알았어요. 우리는 한참 잘 나갈 때 예. 롯데나 신라나 예. 신세계가. 근데 지금 쭉 밀렸단 말이에요. 한 예. 5, 6위 예. 막 이렇게. 예. 이제 그 연구를 그 소위 쇼핑 그 커미션, 예. 쇼핑 수수료 부분의 그 적정성 뭐 이런 연구도 제가 예. 오래전에 했거든요. 예. 그 한 10몇 년 전쯤에. 예. 예. 그때 하고 그 쇼핑 커미션 부분이 예. 그 코로나 때에 다이공들한테 이게 주도권이 넘어가게 되면서 네. 뭐 심지어는 그 10%대 그 이전에는 10%대 정도에 있던 쇼핑 커미션이 40% 이상까지 아. 예, 그 판매 수수 부분의 40% 이상 네. 그 차지하게 되는 이런 기현상이 돼서 예. 매출이 늘어도 이익은 주는 이런 예. 역진 현상이 나타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원래는 그 정부가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으로 그 한 3년 전에 그 상한을 규제하겠다라고 네. 그 했다가 그때의 롯데가 다이공한테 안 팔겠다 이렇게 이제 시장의 네. 어떤 그 클린한 그 정책을 먼저 선도했죠. 네. 1등 기업이. 네네네. 그래서 뒤따라서 다이공한테 이제 판매하지 않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 더 정화되면 이미 굉장히 정화가 됐어요. 네. 다이공들의 네네. 판매는 지금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네. 이 부분이 회복되고 그러면 이제 명품들을 다시 우리가 복귀시키는 예. 어떤 이런 노력들도 필요한 거죠. 공항이 너무 게으른 거죠. 사실은 공항 당국이. 어떤 측면에서 기억? 아니 그러니까 임차료 같은 것들을 되게 네. 잘 나갈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막 경쟁적으로 임차료를 예. 올리고 막 이러다 예. 보니까 시장의 상황은 나쁜데 경쟁은 막 더 예. 불러일으키니까 예. 결국은 업체들이 예. 나가버린 거 아니에요. 그 중요한 거기서. 그런데 쇼핑은 중요한 그 기쁨의 항목이에요. 여행객들에게. 그럼요. 아니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네네. 네. 예전에 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조금 그 위화감도 들 수 있지만 옛날에 아니에요. 예. 저희 집사람한테 선물 그 에르메스 스카프 하나 해주면 진짜 어떤 선물 그럼요. 예, 어떤 걸 사다 줘도 기뻐하지 않던데 예. 예, 예. 그런 그 가정의 행복을 그렇죠. 한번 가정의 평화는 곧 인류의 지속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기 뭐야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이 집안 사람 누가 저기 나오면은 그게 면세든 뭐든 아무튼 쇼핑 뭐 사왔냐가 최대의 관심거리인데.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그 마음에 부담을 갖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네. 사실은 제가 이명박 정부 때에 지방 그 중소 그 면세점 네. 그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네. 이 대통령 앞에서 제가 설명해
했던 네. 설명 네. 그 당사자거든요. 당시 그 네. 경제 그 국가경제 예. 경쟁력 그 회의 때 제가 이제 면세점 부분을 발표를 그때 드렸는데 그때 발표를 한 배경이 이런 거예요. 지방에 내려간 지방 관광이 예. 잘 안 되니까 예. 외국인들이 예. 지방으로 겨우 끌고 내려가면은 그날 밤에 올라오는 거예요. 면세 그 점이 없다고. 예. 그래서 그 지방 관광을 키우기 위해서 이 지방 면세점을 좀 해줘야 된다. 예. 그런데 저는 제 딴에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소위 초강력권을 생각한 거예요. 예. 충청권에 예. 하나, 뭐 예. 전라권에 하나, 경상권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당시 관세청이 그걸 시도별로 준 거예요. 17개. 예. 상당히 디테일해졌네. 네, 그래갖고 이거를 그렇게 많이 주니까 예. 시장 사이즈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하면 시장이 예. 안 나오지. 그러니까 예. 여기들이 계속 운영을 하다가 엎어지는 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개 안 남았는데 예. 제가 원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봅니다. 우리 관광객들을 지방으로 끌고 나가는데 전 2개 제도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예. 하나가 면세점을 예. 활성화시켜서 예. 지역 관광의 핵심적인 예. 어떤 부분을 예. 키우잖아요. 예. 그리고 관광특구라는 제도가 예. 있습니다. 예. 우리는 개발을 많이 안 다루는데 앞으로 예. 좀 예. 다뤄야 될 예. 것 같은데 관광특구가 외래 관광객을 위한 원래 정책이에요. 예. 그 예. 관광특구라는 곳이. 예. 근데 이 지금까지는 그 관광특구들이 제대로 작동을 못했단 예. 말이에요. 여러 가지 특구로서의 부족한 부분들이 그렇죠. 있어서. 그래서 관광특구를 인바운드 지방화 수단, 예. 지방 분산 수단 단위로 예. 활성화가 예. 돼야 된다. 그래서 이 특구 제도를 손봐가지고 가는 거. 예. 그리고 그렇죠. 면세점을 예. 지방 관광의 핵심 지역 안에 위치시키는 거. 예. 그렇죠. 그렇 네.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 지역 관광이나 이런 것들은 그 소위 이제 어떤 그 허브 앤 스포크라고 해서 예. 잠자고 쇼핑하고 이러는 데가 있고 예. 관광지가 있고 예. 그래서 스포크가 나가는 예. 그 관광 지점들이 있는가 하면은 저녁 때는 다시 싹 들어와서 예. 잠자고 술 예. 먹고 예. 밥 먹고 예. 쇼핑하고 하는 그런 그 다운타운 예. 개념이 이제 허브란 말이에요. 이런 큰 그림이 있어요. 예, 이런 허브의 핵심 중에 지방 면세점을 딱 그렇죠. 넣어놓고 그렇죠. 이 면세점이 안 되는 이유가 입지가 나쁘고 예. 근데 이런 부분이야말로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예. 자기네 핵심 예. 그 지역에다가 딱 예. 위치시키고 맞아. 하는 이런 것들을 도와줘야죠. 예. 맞아요. 그리고 이제 중앙에 그 대형 면세점들이 이 물품 뿌리는 거를 좀 더 이렇게 그 지방 면세점에도 둘 수 있게끔 도와주는 예. 여러 가지. 그리고 우리 그 업계도 예. 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카타 회의에 네. 간 적이 있어요. 네. 그 회의를 좀 주재해 달라고 해서 그 상생위원회, 네. 여행산업 상생위원회라는 네. 거가 있어갖고 제가 가봤더니 거기에는 뭐 컨벤션 그 센터들도 와 있고 뭐 PCO들도 와 있고 면세점 협회에도 와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제대로 된 어떤 그 소위 협력, 우리 여행 산업과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것들이 카타에서 중앙에도 못하는 걸 카타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를 운영을 길게를 못하더라고요. 요번에 제가 대만에 가서 물어봤더니 그 협회 부회장들한테 물어봤더니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요즘에는 네, 상생위원회. 예전에 그 이전에는 품질관리위원회라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소위 이제 우리 저가, 소위 저가보단 저질 상품 이런 부분을 협회 차원에서 협의하는 이런 수기기관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한 1년 정도 하다가 그냥 슬슬 없어지고 그런 중요한 기관 같은 것들을 카타가 왜 만들었다가 이렇게 슬그머니 또 이렇게 없애버리고 하는지 이제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라도 상생위원회 같은 데서 항공업계 또 우리 그 면세업계 또 뭐 컨벤션이라든가 뭐 이런 데들을 협력을 사실라도 서로의 애로 또 서로 무슨 페스타나 이런 거 하면은 협력해서 뭘 어떻게 할까 정부를 설득할 때 국회를 설득할 때 그런 것들을 같이 해줘가는 공조를 통해서 윈윈해 나가는 시너지를 일으키는
이런 것들이 대단히 필요하다. 필요하죠, 그런 필요하죠. 인식이.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오늘 면세점도 네. 다른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죠. 네. 자, 대략 박사님 마무리 멘트까지 대략 내용이 포함이 된 것 같은데 네. 혹시나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되는데 혹시나 오늘 또 좀 못해서 아쉬운 내용이 있으시거나 또 아니면 해서 같이 해서 마무리를 좀 한번 해주십시오. 네. 못하신 말씀 지금 이제 9월 정도 되면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또 그 직접 주재하는 두 번째 예. 국가관광 전략회의가 이제 예.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그 회의에서 이런 그 면세점 정책 같은 것들도 그러니까요. 좀 같이 예. 다뤄서 예. 해결할 수 있었으면 예.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일단 오늘 면세 얘기는 이제 이 정도로 대략 마무리가 된 것 같고 제가 저번에 한번 사석에서 잠깐 여쭤보긴 했습니다. 왜냐면 조심스러운 게 또 우리 박사님이 이제 과거 그러니까 몸담고 있던 데가 이제 한국문화연구원에 계셨어서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제 그 우리 원장이 바뀌면서 황교익 원장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논란도 많고 뭐 그냥 그 자체로서의 논란이 아니라 거기에 막 정치적인 색깔, 이념, 진영 이게 저기가 되다 보니까 투영되다 보니까 너무 쓸데없는 잡음들이 많이 났었는데 어떠세요, 박사님? 이번 원장 인사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조금 사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조금 이례적이긴 합니다. 예. 통상 이례적. 그 연구원장이 예. 다만 이제 연구원장은 예, 연구를 하는 연구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연구자 예. 출신들은 그건 이제 아니겠죠. 오지만 그래서 꼭 연구자일 필요는 없지만 예, 일반적인 관례로 보면 이례적이다. 예, 네,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그 직원이 박사인 그 집단의 이제 연구 경력 같은 것들은 없는 예. 이런 분이 오신 건 이례적이긴 한데 예, 예. 다만 이제 저는 그것을 갖고 좋은 인사다 나쁜 인사다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좋은 학력에 그 좋은 배경을 가지신 분이 원장으로 와도 예. 원장의 어떤 연구원 경영이 실패가 있는 경우도 많아요. 반대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예. 연구원 경영이 잘 되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이례적이긴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연구원 원장으로 재임 시절에 네. 연구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예. 이를테면은 저번에 몇 달 전에 연구원장이 계시지 않을 때 예. 그 최 장관에게 연구원장 그 직무대행이 굉장히 그 비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공개석상에서.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정책의 뒷받침을 충분히 받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그 통계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분석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 제안 같은 것들이 자기로서 만족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망신스러울 정도로 그랬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우선 그 통계 그 본부인가 센터인가 이렇게 있어요. 연구본부들이 있고. 근데 저는 예전에 그것을 별도로 그렇게 크게 조직을 규모를 가져가면 안 된다. 이것은 각 연구본부, 문화연구본부, 관광연구본부의 하부 구조로 그 위치시켜서 항상적으로 연구와 통계가 맞물려서 돌아가서 통계는 통계를 체계를 바꾸고 보완하고 또 통계에 있는 자료는 항상적으로 연구 쪽에서 백업을 해서 연구의 에비던스, 증거, 이 레퍼런스로 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별도 조직으로 놔두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오랫동안 해왔었고 또 기획 지금 그 경영본부 뭐 이런 식은 타당하지 않은 명칭이에요. 그거는 당연히 연구지원본부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의 마인드를 연구 중심 조직으로 해야지 소위 행정연구원이 되면 안 되잖아요. 행정이 우선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바꿔나가고 또 국제적인 어떤 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해서 그 세계적인 어떤 그 트렌드들을 빨리 연구소가 흡수해서 정부에게 전달하고 이런 체계 또 연구원과 정부 그리고 연구원과 우리 산업계
지역 예. 이런 것들이 연구원이 매개로 해가지고 예. 서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끔 그 소위 그 조정하는 예. 코디네이터 역할을 예. 그건 이제 정부가 하기도 하지만은 연구원이 할 부분에 그런 역할들을 잘하게 해주고 또 연구원의 지금 수건 사업들이 있어요. 예. 그 뭐냐면은 요번에 곧 발표가 됩니다. 연구원 지방 이전 확정적이거든요. 아 지금 저기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서울 방화동에 네, 방화동에 있는 있는 네. 근데 아, 지방 이전에 이제 예전에 빠져 있었는데 네. 이번에 아마 이번 정부에서는 일괄적으로 빠진 기관들을 이제 네. 지방 이전하는데 굳이 조금 좋은 조건으로 이제 연구원들이 왜냐하면 연구원들이 다른 연구원들은 지방 이전할 때 예. 굉장히 많은 좋은 연구 인력들이 이탈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왜냐하면 지방 가서 예. 뭐 특히 여성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잖아요. 연구원들이 그 예. 자녀 교육 문제하고 그러니까. 엉키면서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갔을 때 주거나 또 혹은 연구 예. 환경 같은 것들 또 영향이 여러 있죠. 여러 가지로 예, 이제 있죠. 집을 그렇죠. 분리 그 뭐 복수로 예. 집을 가질 수 이주택자가 될 예. 수도 있잖아요. 또 어쩔 수 그 없이. 살림을 두 살림을 예. 한다든가 세 살림 그래서 이런 부담들을 여하히 좀 보조해 줄 예. 것이냐 예. 저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우리 그 신임 원장이 좀 애쓰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지방 이전은 거의 확정적이에요. 네네 그건 확정돼요. 곧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연구원 그 방화동 가면은 그렇게 막 크거나 어려리하지 않고 그냥 소규모인데 굳이 상징성 때문에 지방 이전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뭐 상징성뿐만이 아니라 소위 이제 그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뭐 이미 많은 연구기관이 지금 세종에 내려가 있고요. 박사님 나는 재밌는 게 그런 게 간다고 아니 큰 조직 많고 가면 모르지만 무슨 그 연구원이 하나 간다고 지방 발전에 난 그 발상 자체가 너무 뭐 고리타분한 저희 것 같아요. 기관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물론 그러겠죠. 네. 다른 업종의 연구원들 다 그러겠지만 뭐 그게 하나둘 모이면 크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총론 찬성, 강론 반대. 이런. 자, 박사님 의외로 면세점 얘기가 너무 재밌었고요. 네. 오늘 썸네일 제가 막 루이비통부터 해갖고 명품 막 그 가방 같은 거 화려하게 해갖고 썸네일 딱 머릿속에 네, 하는 네, 내내 네. 떠올랐습니다. 네. 오늘 아주 재밌고 중요한 말씀 감사드리고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